옛날, 아주 먼 옛날의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는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마을의 역사보다 더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 어귀를 든든하게 지키고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한 기운을 가졌다고 믿어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 아래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나무의 둘레는 장정 5명이 팔을 벌려 껴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었고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 두터웠으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웅장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고목 바로 옆에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이곳에는 김선비라 불리는 젊은 서생이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나 집안이 워낙 가난하고 타고난 운이 따르지 않아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에 호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세는 더욱 기울어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김선비는 붓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하며 언젠가 꼭 장원급제하여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밤이 되어도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면 곧바로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김선비의 방안은 찜통처럼 더워서 도저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등잔에 넣을 기름마저 떨어져가는 탓에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불빛에 의지하여 책을 읽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고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미지근한 바람은 그의 답답한 속을 식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낡은 책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방을 나서서 집 앞 고목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넓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느티나무 아래는 대낮에도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밤이 되면 달빛조차 나뭇가지 사이로 겨우 스며들 만큼 울창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선비는 평상에 걸터앉아 옷깃을 풀어헤치고 부채질을 하며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등불 삼아 책을 펼쳤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자 마치 나무가 그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듯하여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비가 책을 읽는 동안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스승을 모시지도 못하고 좋은 책을 구할 수도 없어 오로지 낡은 서책 몇 권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으며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질 정도로 닳아버린 책장은 그의 피나는 노력을 증명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자신의 꿈이 저 별처럼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모가 물 한 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밤늦도록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하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마디를 본 김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져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해 평상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공부도 좋지만 몸을 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쉬엄쉬엄 하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가 건네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께 효도하겠노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뒤에도 김선비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보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새겼습니다. 그는 다시 평상에 앉아 책을 펴들었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삼경, 밤, 11시, 새벽 1시. 이 가까워지자 고목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나무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 고목에 오래된 정령이 깃들어 있어 밤늦게 나무 아래 머물면 좋지 않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에게는 그런 미신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며 오직 며칠 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큰 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고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목의 굵은 뿌리는 땅 위로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라 있어 마치 거대한 뱀들이 갤리를 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으면 그 모습이 더욱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읽다가 문득 시선을 내려 나무 뿌리 쪽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잠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려 흐트러진 집중력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여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도망쳤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사는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한양 소식이 늦게 닿았지만 이번 과거 시험이 나라의 큰 경사를 기념하여 특별히 열리는 별시라는 소문은 진작부터 들려왔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 뻔했기에 시골 구석에서 독학으로 공부한 김선비가 그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력이 결코 그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달고 다른 붓끝을 매만지며 시험장에 앉아 일필위지로 답안을 작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목 아래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해지자 주변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캄캄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아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외운 글귀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고 성현들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과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김선비는 퍼뜩 눈을 떴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거대한 나무 기둥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긴장을 풀고 다시 평상에 등을 기대며 누웠고 나뭇잎 사이로 언뜻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다시 얼굴을 내민 달림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마음속으로 달림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달림이시여, 부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어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늙으신 어머니가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들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 사이로 간절하게 스며들었고 밤이슬에 젖은 그의 옷자락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가슴속의 열정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 오는지 숲속의 공기는 한층 더 눅눅하고 서늘해졌고 김선비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상 위에 모로 누워 새우잠을 청하려 했으나 머릿속이 맑아져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앉아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았는데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이 등을 찌르는 듯 했으나 오히려 그 감각이 정신을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수백 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이 나무처럼 자신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굳건히 견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에는 김선비 외에도 글을 읽는 이들이 덜어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양반가의 자제들이거나 넉넉한 집안의 자식들이라 김선비와는 형편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좋은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도 하고 비싼 서책을 구해보기도 했지만 김선비는 오로지 이 고목 아래 평상이 그가 가진 유일한 서재이자 학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고목나무 선비라고 부르며 반쯤은 놀리고 반쯤은 안쓰러워했지만 김선비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목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묘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김선비는 문득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장가를 가거나 가업을 이어받아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신만 여전히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책과 씨름하고 있는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잡념을 떨쳐버리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공이란 고독한 길을 걸어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외로움을 벗삼아 학문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당을 덮고 달빛이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은은하게 비추는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선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시상에 잠겼고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조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가난한 서생의 밤은 길고도 깊은데 달빛만이 벗이 되어 나의 책을 비추네. 고목은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나의 꿈은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르리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힘이 있었고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 할멈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멈은 고목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차더니 오늘따라 나무의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누군가 저 나무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 할멈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척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할멈의 예언은 언제나 마을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고 오직 자신의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끼니는 옥수수죽이나 나물국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고픔보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더 컸기에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인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가끔 이웃들이 몰래 쌀자루나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훌륭한 관리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정치를 펼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숲속의 새들이 하나둘 깨어나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고목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밤도 덕분에 잘 공부했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인사는 나무에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에 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로 가서 차가운 물을 길어 세수를 했고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야, 윈볼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고 김선비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아들의 손을 잡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누추한 집이었지만 모자간의 정은 그 어떤 부잣집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러 부엌으로 향했고 쌀독을 열어보았으나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모아 죽을 끓였고 김치 몇 조각을 반찬으로 내어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억지로 밥을 밀어 넣으며 밝은 표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김선비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고목 아래 평상에 앉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평상시와는 다른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목의 잎사귀 하나가 김선비의 책 위로 툭 떨어졌는데 그 잎사귀에는 마치 붉은 먹물로 쓴 듯한 기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잎사귀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잎사귀를 날려보냈지만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기이한 사건의 서막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붉은 먹물로 그린 듯한 기묘한 무늬가 새겨진 나뭇잎이 떨어진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고목 주변만큼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 듯 서늘한 냉기가 흘러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다가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고목 쪽을 힐끔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습니다. 개울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조차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밤마시를 다녀오다가 고목 아래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해질녘의 나무 위에서 머리가 없는 그림자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위를 먹은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만 하면 마을길에는 인적이 뚝 끊겼고 집집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아이들의 바깥 출입을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알면서도 고목 아래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무더위와 어둠은 그를 계속해서 밖으로 내몰았고 무엇보다 과거 급제라는 목표가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과 실패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고목 아래 앉아 책을 읽다 보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도 나뭇가지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멀쩡하던 촛불이 갑자기 훅 꺼져버리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쫓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글을 읽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 메아리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목이 소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노인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고목 아래 평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김선비를 발견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근심 어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김생원이 늦은 시각에 거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는 게냐. 날이 저물면 이 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일러건을 어찌하여 고집을 피우는가. 최 노인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방안이 너무 덥고 어두워 잠시 나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최 노인은 혀를 차며 김선비에게 다가왔는데 고목 근처에 다다르자 몸을 부르르 떨며 옥깃을 여미었습니다. 자네 이 나무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 아주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혼이 이 나무에 깃들었다는 말이 있네. 특히 올해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양기가 쇠하는 해에는 음기가 강해져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최 노인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을 자네도 들었겠지. 머리 없는 귀신이 밤마다 자신의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 헤맨다는 그 이야기 말일세.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나 이 나무 아래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아. 자네처럼 기가 허하고 심신이 지친 사람에게는 그런 헛것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법이야. 최 노인의 말에 김선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머리 없는 귀신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에게는 당장 코앞에 닥친 과거 시험이 그 무엇보다 중합니다. 가난하여 등불을 켤 기름조차 없는 형편에 달빛이 비치는 이곳이 아니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한들 제 간절한 마음을 알아준다면 해코지는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최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이 원수지, 가난이 원수야. 자네의 그 기계는 높이 사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네. 옛말에 밤손님은 맞지 말고 밤길은 묻지 말라고 했어. 이 나무는 밤이 되면 산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요물이 되네.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게나. 전공부가 하고 싶다면 내가 기름을 좀 나누어 줄 테니 방에서 하게. 최 노인의 제안은 따뜻하고 고마운 것이었으나 김선비는 차마 넙죽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터라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정중하게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천냥 빚을 갚은 듯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 귀신도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배웠습니다. 부디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김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안 최 노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자네 고집은 황소 고집이구먼. 알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만약 늦은 밤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거나 기이한 형상이 보이거든 절대 대꾸하지 말고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게. 그것이 자네를 살릴 유일한 방도가 될 걸세. 최 노인은 신신당부를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져가는 최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김선비는 잠시 갈등했으나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최 노인이 떠난 뒤 고목 아래의 정막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긴 고요함 속에서 김선비의 심장 소리만이 쿵쾅거리며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최 노인이 했던 머리 없는 귀신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마치 목이 잘린 사람의 형상처럼 보여 소름이 돋았고 바람소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버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되자 책을 덮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꿈속에서 귀신을 만날까 두려워 선잠을 자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주변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 밑에서부터 쿵쿵하는 둔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땅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땅속 깊은 곳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혹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김선비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냐, 밤이 깊었는데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느냐. 그의 호통 소리는 어둠을 가르고 쩌렁쩌렁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땅을 울리던 진동이 멈추고 다시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뚝뚝하고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가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사이로 다시 나타난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아내며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그것은 빗물이 아니라 비릿한 흙냄새가 섞인 알 수 없는 액체였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혹시 피가 아닌가? 그는 서둘러 옷소매로 손등을 닦아냈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목 위를 자세히 올려다보고 싶었지만 짙은 나뭇잎에 가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피해야 할지 아니면 날이 밝을 때까지 버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망친다면 귀신에게 졌다는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버틴다면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었습니다. 갈등하는 사이 밤은 더욱 깊어 자시밤 11시,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은 모두 꺼졌고 세상에 깨어있는 것은 오직 김선비와 고목뿐인 듯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급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공포를 조금이나마 억눌러 주었습니다. 그래, 귀신이든 도깨비든 나올 테면 나와봐라. 내 정신이 맑으면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며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순간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오래된 무덤 속에서 불어오는 듯한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치 가위 눌린 듯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자 김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듯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밭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벅저벅저벅. 발소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김선비가 앉아있는 평상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곳은 바로 평상 앞 김선비의 코앞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탕악 퍼져나갔습니다. 최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경솔했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우며 제발 이 존재가 그냥 지나가 주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떠날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김선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썩은 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갑자기 김선비의 다친 눈꺼풀 너머로 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빛이 아니라 너무나도 짙은 어둠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식은 강제로 자매의 젖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는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는 현실의 끈을 놓고 깊은 잠 혹은 또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속에서 김선비는 안개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음산한 분위기의 그 길 끝에는 그가 늘 앉아있던 바로 그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고목은 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으며 잎사귀 하나하나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 나무 쪽으로 걸어갔고 나무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점잖은 선비의 모습이었으나 김선비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려던 순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갓 아래에 있어야 할 얼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 위가 텅 비어있는 그 기괴한 형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김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젊은 선비여, 목이 없는 몸통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며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그대의 딱한 사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이리 불렀으니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게. 머리 없는 귀신이 한 걸음 다가오자 김선비는 뒷걸음질 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마을에 돌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최 노인의 경고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김선비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만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오직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목 아래에서의 악몽 같은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꿈속의 안개는 끈적하고 무거워 마치 물속을 걷는 듯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김선비는 눈앞에 서 있는 머리 없는 귀신의 기괴한 모습에 압도되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발바닥이 땅에 들러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목이 잘려나간 단면에서는 검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연기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가 싶더니 이내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김선비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생생한 영적인 체험임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귀신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귀신은 한동안 말없이 김선비를 향해 서 있었는데 비록 눈은 없으나 김선비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귀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본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였네. 자네처럼 푸른 꿈을 안고 고개를 넘다가 흉악한 산적대를 만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귀신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묵혀온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놈들은 내 짐을 빼앗고 나를 죽인 후 시신을 유기했는데 잔인하게도 머리와 몸을 따로 묻어버렸어. 내 몸은 이 나무 아래 묻혀 있으나 내 머리는 놈들이 장난삼아 저 멀리 계곡 밑으로 던져버린 줄 알았지. 허나 세월이 흘러 흙이 쓸려 내려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내 머리는 이 고목의 굵은 뿌리 틈바구니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다네. 귀신의 사연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채 구천을 떠도는 원혼의 슬픔이 김선비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김선비는 두려움 속에서도 측은지심이 일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억울한 사연이 있으셨군요. 하오면 제가 어찌 해드리면 그 원한이 풀리시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서생일 뿐이라 귀신의 한을 풀어드릴 재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선비의 말에 귀신은 옷소매를 들어올려 마치 눈물을 닦는 듯한 시롬을 했습니다. 비록 눈물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몸짓에서 절절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자네가 매일 밤 내 무덤 위에서 글을 읽어준 덕분에 그 맑은 글소리가 내 혼을 위로해 주었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야. 내 부탁은 단 하나. 내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 몸과 함께 온전히 묻어주는 것일세. 그리하면 내 더 이상 이승을 떠돌지 않고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걸세. 귀신의 부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듯 했으나 고목의 뿌리를 파헤치는 일은 마을의 금기를 깨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김선비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귀신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 자네의 효심과 간절함을 잘 아네. 자네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도 자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겠네. 며칠 뒤 한양에서 열릴 과거 시험의 시제를 내가 미리 알려주지. 시제라는 말에 김선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과거 급제는 그가 평생을 바쳐 갈망해온 꿈이자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제를 알려주신다고요? 그것이 정말입니까? 김선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몸을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이번 시험의 출제관이 어떤 문제를 낼지, 임금님께서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나는 이미 보고 왔다네. 귀신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곧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미리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귀신님 말씀은 감사하나 선비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제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하고 싶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연을 들었으니 급제 여부와 상관없이 머리는 찾아드리겠습니다. 귀신은 김선비의 대쪽 같은 성품에 감탄한 듯 껄껄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른 대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기괴했으나 악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먼. 자네의 그 고든 마음이 바로 장원급제의 자격일세. 허나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자네의 선행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라 생각하게. 내가 알려주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일 뿐이니 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자네의 학식과 지혜로 채워야 할 걸세. 귀신의 설득에 김선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질문을 미리 안다고 해도 그에 맞는 명문장을 지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고 그 대가로 얻는 정당한 보상이 아닐까 하는 합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시제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급제하여 돌아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선비가 결심을 말하자 귀신은 만족한 듯 옷자락을 휘날리며 김선비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귀신이 읊어주는 시제는 매우 난해하고 시사적인 문제였는데 평소 김선비가 깊이 고민해오던 주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물과 불의 이치를 논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술하라. 귀신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김선비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김선비는 그 문장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귀신은 시제를 알려준 뒤 손을 들어 고목의 북쪽으로 뻗은 가장 굵은 뿌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내 머리는 바로 저기 세 번째 뿌리가 굽어지는 곳, 검은 돌 밑에 있네. 명심하게. 말을 마친 귀신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부디 약속을 잊지 말게. 약속을. 귀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지면서 김선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번쩍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알려준 시제만큼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과 불의 이치, 근본적인 대책.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꿈속에서 귀신이 가리켰던 나무 뿌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북쪽으로 뻗은 굵은 뿌리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세 번째 굽어지는 곳에 이끼 낀 검은 돌이 반쯤 묻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돌을 어루만지며 귀신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땅을 파보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은 대낮에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과거에 급제하여 금에 환향한 뒤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김선비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붓, 벼루, 그리고 며칠 동안 먹을 주먹밥 몇 덩이를 보찜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채비에 놀라 물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짐은 왜 싸느냐? 어디 먼 길이라도 가려는 게냐? 김선비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시며 부디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선비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고목이 마치 그를 배웅하듯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아래 묻혀있을 원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김선비는 쉴 새 없이 귀신이 알려준 시제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때로는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고 불은 문명을 밝히지만 잘못 다루면 재앙이 된다는 이치를 당시 조정의 상황과 백성들의 삶에 빗대어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바위에 앉아 쉬면서 붓끝에 침을 발라 나뭇잎에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답안 작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남루한 옷차림의 그를 보고 혀를 찼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드디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부유한 선비들 틈에서 김선비의 행색은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들이 아무리 좋은 스승에게 배웠다 한들 자신은 귀신에게 직접 시제를 받은 사람이라는 묘한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시험 전날 밤 김선비는 싸구려 여각 숙소에 묵으며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먹을 깔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작성할 답안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다른 선비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거나 예상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 선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목 아래에서의 약속과 어머니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인 궁궐 앞들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출제관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비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붓을 가지런히 놓고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출제관이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쳐 들었습니다. 김 선비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꿈속에 그 시제가 나올 것인가? 출제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일의 시제는 치수와 치화의 도를 논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방책을 구하라이다. 순간 김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귀신이 알려준 물과 불의 이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해한 주제에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선비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먹을 듬뿍 찍어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그의 붓이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군주민수 준저 민수의 원리를 들어 백성을 물로 보고 임금을 배로 보아 민심을 얻는 것이 치국의 근본임을 설파했습니다. 또한 불과 같은 형벌보다는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이 넘쳤고 문장은 유려하여 마치 신이 내려와 대신 써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다른 선비들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비는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안지에는 단 한 글자의 오자나 고친 흔적도 없이 완벽한 명문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당당하게 시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과 고향으로 돌아가 귀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목나무 귀신님 약속대로 시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 김선비는 화려한 도성의 유흥을 즐기는 대신 조용히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겠지만 그는 합격을 확신했기에 미리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루빨리 그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고 싶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겪은 이 기이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진정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에서는 김선비가 떠난 후 고목의 기운이 더욱 흉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무 주변에서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심지어 나무 기둥에서 붉은 수액이 흘러나온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김선비가 나무에 놓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리며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 노인만이 굳게 입을 다물고 매일 아침 고목 아래를 서성거리며 김선비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김선비가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릴 무렵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귀신과 거래를 하고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지닌 남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과거의 원한을 풀어야 할 무거운 열쇠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멀리 고향 마을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자 김선비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집신끈을 다시 단단히 메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오랜 세월 묵혀온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김선비의 모습은 떠날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걷느라 도포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집시는 달아빠져 너덜거렸지만 그의 두 눈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역시나 늙으신 어머니였습니다. 살인문 밖까지 맨발로 뛰어나온 어머니는 아들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김선비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제 곧 우리 집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여독을 풀 새도 없이 헛간으로 들어가 녹슨 배치와 삽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마을은 스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치미를 어깨에 메고 집 앞 고목을 향해 걸어가자 담장 너머로 이를 지켜보던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김생원이 과거를 보러 갔다더니 실성해서 돌아온 것 아닌가. 이 밤중에 웬일을 들고 귀신 들린 나무로 가다니. 사람들의 걱정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김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꿈속에서 귀신과 맺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이 마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목 아래에 도착한 김선비는 잠시 멈춰서서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나무의 기운은 더욱 음산해져 있었고 무성한 나뭇잎들은 마치 검은 장막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흡사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깊게 심호흡을 하여 마음을 가라앉힌 뒤 꿈속에서 귀신이 가리켰던 북쪽 뿌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세 번째 굵은 뿌리가 뱀처럼 휘감아 돌아가는 바로 그 지점이 깃긴 검은 돌이 박혀있는 곳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복의 김생원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해가 지면 이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땅을 파려 하는가? 저 나무의 노여움을 사면 자네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화를 입을 것이야. 최 노인의 호통에는 두려움과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마을 장정들도 횃불을 들고 김선비를 애워싸며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일렁거리는 가운데 김선비는 매미를 잠시 내려놓고 최 노인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 아래에는 억울하게 죽은 한 선비의 원혼이 묻혀 있습니다. 그 원혼이 자신의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달라 저에게 부탁하였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영영이 음산한 기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잠시만 물러나 지켜봐 주십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여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유약해 보이던 김선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운에 최 노인은 입을 다물었고 사람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피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리고는 검은 돌 옆의 땅을 힘껏 내려찍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딱딱하게 굳은 흙이 갈라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돌처럼 단단해진 땅이었지만 김선비는 멈추지 않고 부미질을 계속했습니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고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혀 쓰라려 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것은 그가 올바른 곳을 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선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타미질의 속도가 느려질 무렵 타미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멩이와는 다른 속이 빈 물체가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처미를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김선비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하얀 물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굵은 나무 뿌리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두개골을 칭칭 감고 있었고 턱뼈는 뿌리 사이에 끼어 입을 벌린 채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말대로 머리는 몸과 떨어져 나무 뿌리 틈바구니에 갇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맙소사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귀신 소동의 실체가 드러나자 공포심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선비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억센 나무 뿌리를 헤집고 조심스럽게 두개골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워낙 단단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잔뿌리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유골이 상할까봐 아기를 다루듯 조심하는 그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최노인도 어느새 다가와 횃불을 가까이 비춰주며 김선비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얽히고 설킨 뿌리들이 끊어지고 김선비는 두 손으로 두개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미리 준비해온 하얀 명주천으로 두개골을 깨끗이 닦아내고 감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귀신이 말했던 몸이 묻혀 있다는 나무 기둥, 바로 아래쪽을 향해 묵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머리를 찾았으니 몸과 하나 되어 편히 쉬십시오. 김선비는 나무 기둥 근처에 흙을 얕게 파내고 그곳에 두개골을 안치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발굴과 이장은 나중에 예를 갖추어 다시 해야 하겠지만 우선 머리와 몸이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두개골을 몸쪽 흙에 묻고 흙을 덮어주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사납게 울어대던 바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나뭇잎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고목 주변을 감싸고 있던 서늘하고 눅눅한 냉기가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밤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에 비친 고목의 그림자도 더 이상 기괴한 괴물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나무에 화가 풀린 모양이야. 공기가 달라졌어.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고 가져온 술병을 꺼내 무덤가에 뿌렸습니다.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이제 그만 이승에서의 원한을 잊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약속을 지켰으니 저도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가 술을 따르는 동안 나뭇가지 하나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김선비의 어깨를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최노인은 김선비의 등을 두드리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자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네. 고목나무 선비가 진짜 선비였구먼.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애워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나무라며 피하기만 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김선비의 용기와 덕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비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늦도록 고목 아래 머물며 김선비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고목은 다시금 마을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